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초 소프트웨어 및 AI 입문 6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강은 디지털 데이터와 정보의 흐름입니다. 자, 학습 목표는 첫 번째, 지식 계층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지식 계층 구조 처음 들어보는 단어죠. 요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갈 거고요. 자, 두 번째,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역할과 차이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세 번째, 정말 많이 들어본 단어인데 서비스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6강 디지털 데이터와 정보의 흐름은 이러한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고요. 지식 계층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이터, 정보, 지식의 차이와 그리고 서버,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식 계층 구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자, 지식 계층 구조라고 하면은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해서 2강이었나요? 2강쯤에 컴퓨터의 정보 표현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때는 컴퓨터는 0과 1로 데이터를 표현을 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0과 1, 단순히 전원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요것만 가지고는 무언가 표현하기 힘들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 데이터들을 나열을 해서 0001, 0101 그렇게 묶어 가지고 하면은 우리가 자, 이거는 알파벳 A야. 이건 알파벳 B야. 요런 식으로 많이 묶어 가지고 어떠한 데이터에 매칭시켜 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었죠. 컴퓨터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아무리 0과 1만 사용한다 하더라도 인간 세상에 있는 그러한 정보들을 표현하는 데 큰 무리는 없었는데요. 자,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컴퓨터를 사용을 하는데 다만 사람은 그런 0과 1만 가지고 무언가를 알아보기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숫자 또는 알파벳에 연결하고 물론 한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연결이 될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제 데이터들을 사용을 해서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컴퓨터들은 여러분들도 지금 강의 영상을 보고 계시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는 0과 1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정말 아랫단계에 있는 데이터 수준이고 그런 데이터들을 컴퓨터 내부적으로 조합을 하죠. 조합을 해서 사람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바꾸어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자, 지식 계층 구조라고 하면은 이러한 데이터들을 이제 정말 낮은 수준의 데이터부터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는 계층 구조를 의미합니다. 자, 표를 보시면 자, 첫 번째 계층 L1. 자, L1 레이어 1입니다. 제일 첫 번째 계층은 데이터의 계층입니다. 데이터의 계층. 일단 계층부터 순서대로 볼까요? 자, 첫 번째 계층은 데이터, 두 번째 계층 L2는 정보라고 하고요. 세 번째 계층은 지식, L3 지식이라고 하고 마지막 계층은 L4 지혜라고 합니다. 자, 이게 제가 표다 보니까 위에서부터 이제 L1, L2, L3, L4라고 했는데 사실은 요거는 이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야 돼요. 밑에서부터 위로. 표로 하다 보니까 제가 L1이 제일 위로 올라왔는데 사실 이제 L1, L2, L3, L4 이렇게 점점 위로 올라가는 구조를 가져야 돼요. 자, 이거를 컴퓨터가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로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보니까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L1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정말 순수한 사실이나 수치를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데이터고 여기에는 다른 분석이나 평가나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컴퓨터에서도 0101이라고 할 때 그건 그냥 데이터. 그 0101을 우리가 숫자 5로 볼 수도 있을 거고 또는 다른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을 건데 그거를 표현하기 전에 그냥 순수한 사실 이거는 이 데이터는 그냥 0101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자, 우리 일상에서 보면은 자, 예시 10mm 부산 그리고 오후 2시 딱 이렇게 어 데이터만 있다고 할 때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한 데이터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데 L2 정보 계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면은 자, L2는 우리가 방금 보았던 그 데이터를 정제해서 여기다가 맥락이라는 걸 부여해요. 아까 데이터에서는 10mm 부산 오후 2시라는 딱 데이터가 있을 때 그래서 그게 어쨌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데이터에다가 맥락을 부여를 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부산에 비가 10mm 왔다라고 이렇게 이제 사실관계를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데이터에다가 맥락을 부여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L3 계층, 지식 계층으로 올라가 보면 방금 보았던 그런 정보를 분석해서 원리를 이해한 상태. 자, 비가 왔다라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이제 우리는 그 비가 온 거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강우량 10mm는 우산이 없으면 옷이 젖는다라고 제가 적어 놨는데 자, 한번 그 생각해 보실까요? 평소에 일기예보 보시면은 자, 기상캐스터 분들께서 자, 내일은 비가 5mm 가량 오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10mm 가량 오겠습니다. 20mm 가량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5mm 온다고 하면 우산을 들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5mm 온다는 거는 어느 정도 오는 거죠? 요게 평소에 궁금증을 가지고 살펴보셨으면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깊이 생각은 안 해 보셨을 것 같아요. 자, 5mm 정도라고 하면은 그 뭐 비가 오긴 하지만 어느 정도 그 우산이 없어도 얼른 뛰어가 가지고 이제 비를 피하면서 그 갈 수는 있는 정도입니다. 5mm 정도는. 사실 뭐 한 2.5mm 정도 되면은 부슬비 그냥 뭐 조금 거슬리긴 하지만 우산 안 쓰고 걸어 다니고 돌아다녀도 될 정도고 5mm 정도면은 조금은 빠르게 비를 피하면서 걸어가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mm는 이제 우산이 없으면은 나가기는 좀 그런 날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위에 왔었던 비가 10mm 왔다라는 또는 5mm 왔다, 10mm 왔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분석해 보니까 10mm 정도 오면은 그 나가면은 옷이 바로 젖고 이제 비가 고여 가지고 웅덩이도 생기는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정도일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할 수 있는 정도. 그래서 L3 단계를 위에 있던 정보를 분석해서 이제 어느 정도인 거를 원리를 이해를 한 상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그 마지막 단계, 지혜는 무엇이냐? 지혜. 자, 이러한 데이터 그리고 정보, 지식의 단계들을 거쳐와서 자, 이제 지혜라고 하면은 이 지식들을 바탕으로 이제는 가치를 판단하고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단계예요. 우리가 과거의 사실들을 바탕으로 이제 미래를 향해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가 10mm 왔다라고 해서 이미 한번 우리는 우산을 가지고 가지 않아서 옷이 젖은 적이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다음에는 일기예보에서 내일은 높은 확률로 10mm 강우가 오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기상 예보를 하면은 10mm 저번에 우산 안 가져가서 젖었는데 라고 하면서 우산을 챙기게 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데이터, 정보, 지식으로부터 쌓여왔던 그 정보를 바탕으로 지혜가 발현되는 겁니다. 예측을 하는 거예요. 가치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단순한 예를 든 거지만 우리가 회사라든지 뭐 기업이나 어떤 단체든지 지금까지 우리가 고객들을 상대로 해오면서 얻은 정보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서 '아, 고객들은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구나.'라고 같이 판단을 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기업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겠죠. 고객들이 우리한테 구매한 것들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정보를 얻은 다음에 지식으로 정리를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지혜를 발휘해서 고객들에게 가치를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 계층 구조라고 하면은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 이런 단계를 가지면서 우리가 점점 쌓아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요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식 계층 구조라고 부르고 피라미드 형태로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방금 봤던 표를 그냥 이제 단순하게 삼각형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저 표는 그 조금 뒤집어져 있다고 했었죠, 제가. 맨 밑에 데이터가 가야 됩니다. 날 것 그대로의 수치, raw 데이터라고 많이들 부릅니다.
로우 데이터, 그냥 이제 그대로 수집한 데이터예요. 자, 이거를 L2 정보 계층에서는 정제를 해서 맥락을 부여하고 L3에서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분석하고 원리를 이해하는 단계, L4 지혜에서는 지식을 바탕으로 가치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식 계층 구조가 왜 우리 소프트웨어에서 필요한가라고 얘기를 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에서의 데이터 표현 방법은 맨 처음 데이터 단계는 0과 1로 표현되는 데이터였지만 우리 컴퓨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 0과 1을 보기 위해서는 아니죠. 우리는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여러 이제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고 여기서부터 어떠한 그 정보를 생산해내고 그 정보에서 지식을 얻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지혜를 발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정보와 지식으로 확장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가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그냥 단순히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서 어떠한 지식을 얻을 것인가를 항상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왜 이 데이터가 필요하고 어떻게 이 데이터를 모으고 가공해야 하는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생각할 수 있는 정보와 지식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발전됐죠. 불과 이제 몇 년 전에 사용하던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통해서 제일 아랫 단계죠. 제일 아랫 단계 데이터를 통해서 정보를 만드는 데 집중했어요. 데이터를 통해서 정보 수준까지 만드는 거에 집중을 했다고 하면은 최근 나오는 챗GPT나 뭐 제미나이나 이런 LLM 서비스들을 통해서 이 최근의 인공지능들은 사람과 대화를 통해 가지고 지식까지 전달해 주는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L3의 단계까지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을 뭐 우리 수업에서도 인공지능을 다루겠죠. 그 이제 후반부에 제가 강의 후반부에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런 이제 인공지능에서도 지식을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 계층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이 과목이 디지털 데이터와 정보의 흐름이었죠. 컴퓨터는 이렇게 디지털 데이터를 통해서 정보를 만들어내고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정보가 컴퓨터의 세계에서 어떻게 흐르느냐, 정보의 흐름, 어떻게 전달되느냐.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 세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인터넷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봤었어요. 우리 그 모바일 휴대폰이나 컴퓨터가 그 공유기에 연결돼서 이제 해외까지 연결되는 그런 과정들을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현대의 컴퓨터 시스템들은 네트워크가 연결돼 있지 않으면 거의 사용하기 힘들 정도로 네트워크는 필수적인 그 컴퓨터의 구성 요소가 됐습니다. 필수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이나 네트워크를 사용해야 되고요. 자, 그러한 그 컴퓨터 시스템에서 우리가 서버 클라이언트라고 부르는 개념이 있습니다. 서버 클라이언트. 서버랑 클라이언트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뭐 게임을 하는 학생들은 게임 서버 그리고 그 게임 클라이언트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서버는 일단 이 단어 자체는 자, 제공하다의 서버에다가 무엇 하는 사람, 무엇 하는 것의 er을 붙여서 서버라고 합니다. 제공하다. 그러니까 서버는 무언가를 제공하는 사람 또는 제공하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의미가 무언가를 제공하는 주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그 레스토랑에 갔을 때 우리는 대체로 손님이죠. 레스토랑에 갔을 때 손님으로서 식당에 가면은 이제 주문을 하잖아요. 주문을 하면은 그 주문한 음식을 이제 가져다 주실 텐데 우리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서버가 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서버는 우리 이러한 컴퓨터 세상에서 데이터나 파일 또는 웹페이지 등을 가지고 있다가 누군가가 요청하면은 그거를 꺼내 가지고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웹사이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웹사이트는 URL을 입력하면은 웹서버에 접속해서 그 웹서버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거였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서버에 접속하느냐, 그 서버에 접속하는 거는 URL,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를 입력하면 되는 거였고요. 자, 우리가 유튜브 서버에 접속하면은 유튜브가 가지고 있는 영상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서버는 누군가가 요청하면은 꺼내서 제공한다고 하는데, 자, 그 누군가가 누구냐라고 하면, 자, 클라이언트입니다. 자, 이 파트의 제목이 우리가 서버 클라이언트의 개념이었죠. 서버랑 클라이언트. 자, 클라이언트는 단어 그대로 의뢰인, 고객이란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식당에서 여러분들은 손님이죠. 손님, 고객, 말 그대로 클라이언트입니다. 여러분들은 음식을 주문한 사람이고, 물론 비용은 지불해야겠지만, 그 요청을 하면은 서버가 음식을 가져다 주실 겁니다.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요청하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무언가 필요하면 서버에게 요청을 해서 정보를 얻어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유튜브를 사용하는 거를 생각해 보면 되죠. 여기 그림에서 식당에서는 햄스터가 해바라기 씨를 요청을 했고, 그 요리사 햄스터가 해바라기 씨를 제공을 하는 이런 클라이언트의 요청, 서버의 제공 관계가 있는 거고, 우리가 유튜브를 본다고 하면은 유튜브 웹사이트나 또는 유튜브 앱을 통해서 유튜브 서버에다가 "나 이 영상을 볼래."라고 요청을 하면은, 그거는 우리는 이제 영상에서 썸네일을 보고 클릭하는 행위겠죠. 썸네일을 보고 클릭을 하는 행위가 "내가 이 영상을 볼래?"라고 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유튜브 서버는 그 영상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우리한테 보내주는 거죠.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요청을 하면은 서버는 그것을 제공을 한다.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요, 이러한 요청을 하고 그거에 대한 받는 거에 있어 가지고 이건 사실상 거래잖아요, 거래. 그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한다고 할 때 우리는 음식을 주문하고 나중에 그 음식 값을 치러야 되죠. 요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는 돈도 안 내고 영상을 보고 있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광고를 대신 봐준다고 하는 그런 숨어 있는 거래 관계가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표로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표로 좀 정리가 돼 있는 거고요. 클라이언트의 의미는 서비스를 요청하는 쪽, 그리고 서버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이 됩니다. 역할은, 클라이언트는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 첫 번째,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 자, 이 입력은 어떤 거죠? 아까 제가 유튜브에서 어떠한 썸네일을 클릭하는 그러한 입력, 내가 어떤 썸네일을 클릭했다, 어떤 영상을 클릭했다라는 정보를 서버에 전달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럼 서버가 내 요청에 대한 응답을 해 주겠죠. 그 결과를 내 컴퓨터의 모니터에 또는 내 휴대폰에 그 화면을, 영상을 출력을 해 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클라이언트의 역할이고, 그래서 우리가 클라이언트로서 사용하는 그 프로그램들은 웹 브라우저, 그리고 모바일 앱, 온라인 게임 등이 있을 수 있죠. 음.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저 또한 클라이언트지만, 어 제 컴퓨터에, 우리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브라우저나 모바일 앱, 이런 것들이 이제 클라이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이 웹 브라우저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가 클라이언트가 되어서 유튜브 서버에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유튜브 서버는 제 웹 브라우저에다가 또는 내 모바일 앱에다가 내가 요청한 데이터들을 보내주고, 그 데이터를 영상으로 바꾸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웹 브라우저나 모바일 앱이 없으면은, 난 영상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네이버에 그 브라우저 없이 접속하니까 어떻게 됐었죠? 그냥 막 이상한 글자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브라우저가 없이 내가 서버에 요청하면은, 난 비록 영상을 요청했지만 이상한 글자나 뭐 그런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 PC나 스마트폰 등의 클라이언트는 위치를 하는 거고요. 자, 서버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분석해서, 자, 제가 사용하는 웹 브라우저 또는 유튜브 앱의 요청을 받은 다음에 얘가 뭘 요청하는 건지 한번 분석을 해 보겠죠. 얘가 이런 걸 요청하는구나. 그렇게 분석을 하고 그거에 맞는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들 중에서 찾아 가지고 그거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유튜브 서버는 영상을 보내주는 걸 거고, 또 이제 기상청 서버는 일기예보를 보내주는 걸 거고, 그런 식으로 사용자들은 정말 다양한 요청들을 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요청 분석을 하고 데이터를 보내주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서버는 우리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웹 서버, 데이터베이스 또는 이제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게임 서버 등등이 있죠. 게임하는 학생들은 왕왕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게임 서버 점검을 위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게임을 플레이하실 수 없습니다. 서버 점검이라고 하죠, 우리. 서버 점검 시간 같은 것들이 나올 때 우리는 그 게임을 이용할 수가 없죠. 그 말은 내 게임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서버에 접속한 다음에 연결을 해서 어떠한 데이터를 받아와야 되는데 그동안 서버가 이제 점검을 통해서 일을 못하기 때문에 저의 요청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게임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동안은 게임을 이용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에서 이러한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어떠한 프로그램, 웹브라우저나 유튜브나 또는 게임 클라이언트를 사용해서 요청을 하죠. 요청을 하면은 두 번째, 그 요청이 우리가 앞서 봤던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이 됩니다. 우리의 요청이 전송이 되면은 자, 서버에 도착을 했죠. 그 서버에 도착을 하면은 우리의 요청을 분석을 합니다. 아, 이거는 이런 얘기구나. 그러면은 요렇게 데이터를 찾아 가지고 요 데이터를 다시 응답을 되돌려 주는 거고요. 응답을 리스폰스라고 합니다. 응답을 돌려주고 그 응답을 내 클라이언트가 다시 받아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바꾸어서 그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면은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요청과 응답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고 서버는 그거에 대한 응답을 한다.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는 요청과 응답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주변에서 살펴볼 수 있는 서버 클라이언트의 예시를 보면은 사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서비스는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컴퓨터들은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 왔고요. 자, 웹 서비스. 이거는 제가 계속 예를 들고 있죠. 계속 예를 들고 있죠. 클라이언트는 크롬, 에지, 사파리 같은 웹 브라우저 소프트웨어가 될 거고요. 서버는 네이버, 구글, 유튜브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 회사의 서버가 될 겁니다. 웹 서버. 자, 동작은 제가 웹 브라우저의 주소창에다가 URL을 입력하면 그 웹 서버의 데이터를 브라우저에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웹 서비스의 경우는 내가 주소창에 URL을 입력하는 요청이 있고, 그럼 이제 웹 서버 데이터를 브라우저에 보내주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웹사이트가 뜨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어떤 클릭을 하는 게 요청이고 그 클릭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는 게 응답이고 내가 게시판에 글을 쓰는 게 요청이고 그 게시판 글을 다시 보여주는 게 응답이고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웹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는 제가 이제 그 웹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요청과 응답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바일 메신저도 우리가 사용하는 서버 클라이언트의 예시입니다. 자, 클라이언트는 우리 스마트폰에 설치된 카카오톡을 예로 들죠. 메신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카카오톡을 예로 들면 자, 클라이언트는 우리 스마트폰의 카카오톡 앱이 될 겁니다. 그 앱을 통해서 제가 친구한테 메시지를 보낼 건데요. 자, 그런데 이 메시지가 제가 이제 친구한테 안녕이라고 하면은 그 안녕이 친구한테 바로 가느냐? 아닙니다. 자, 제가 보낸 이 안녕이란 메시지는 우선 카카오톡 서버로 가게 됩니다. 카카오톡 서버로 가게 되고요. 서버는 메시지를 일단 받은 다음에 보관을 해서 자, 이 메시지가 누구한테 보내는 메시지지 이걸 확인한 다음에 자, 우리 회사에 등록된 회원 중에 이분이 이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구나라고 확인을 하고 이제 그 메시지를 전달을 해 주는 겁니다. 전달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동작은 제가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면 그 가운데에서 괄호 열고 서버가 먼저 받고 괄호 닫고 그 데이터를 그 메시지를 친구한테 다시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메신저 같은 경우도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온라인 게임은 우리가 사용하는 가장 흔한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 중에 하나죠.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클라이언트는 우리 컴퓨터에 설치한 게임이 될 거고요.
그 서버는 게임 회사의 게임 서버가 될 거예요. 자, 제가 이제 게임을 켜서 이제 캐릭터를 움직이면은 "내가 여기 있다가 저기로 갔어."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면은, 자 그러면은 서버는 이 내가 캐릭터가 움직인 이 좌표를 받은 다음에, 자 그 수정된 좌표를 "A 캐릭터가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갔습니다."라고 그 서버에 들어있는 주변 사람들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적어도 저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저랑 같은 맵에 있는 다른 캐릭터 사용자들한테는 저의 그 수정된 위치 좌표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 눈에도 제 캐릭터가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겠죠. 이렇게 내가 캐릭터를 움직이는 게 요청, 그 움직인 좌표를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수정된 캐릭터의 위치를 보여주는 게 응답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리밍 서비스. 요거는 이제 요것도 뭐 웹 서비스와 비슷하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영상을 선택하면은 그 영상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 회사,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여러 가지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있겠죠. 여기서 영상을 제 클라이언트로 실시간으로 보내준다. 옛날에 비해서 요즘은 컴퓨터와 그리고 네트워크가 엄청나게 빨라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내주는 게 가능하게 된 거죠. 옛날에는 실시간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컴퓨터와 네트워크가 느렸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영상을 보는데 계속 끊기고 하니까, 옛날에는 영상을 보려면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다운로드 받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한 번에 끊김없이 봤다고 하면은, 최근에는 이제 네트워크가 워낙 좋기 때문에 바로바로 내가 이 영상을 보고 싶어 하면은 실시간으로 다운받으면서 영상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서버 클라이언트가 나뉘어져 있지 않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우리가 은행 서비스를 쓰는데 서버가 없다. 그러면은 내 통장 정보와 다른 사람의 통장 계좌 정보들이 모두 다 내 컴퓨터에 있어야 되나요? 좀 이상하죠. 제가 통장에 돈을 넣고 싶어요. 은행 계좌에 돈을 넣고 싶을 때, 그러면은 저는 지금은 은행 웹사이트나 은행 그 앱을 사용해서 '내가 1,000원을 넣겠다.'라고 이렇게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서버가 없다고 하면은 제가 제 컴퓨터에서 모든 걸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 계좌 정보가 모두 들어있는 자료를 내 컴퓨터에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내가 여기에 1,000원을 옮겼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은행의 모든 자료에는 내 계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계좌도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제가 제 계좌에 1,000원을 보내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한테 1,000원을 보낸다고 할 때, 그러면은 제 자료 말고도 친구의 자료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버가 없이 우리가 은행 서비스를 사용한다는 거는 사실상 있을 수 없는 구조에 가깝죠. 내가 이렇게 데이터를 수정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자, 제가 여기에 이렇게 1,000원을 이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를 믿어 줄까요? 믿어주지 않겠죠. 기관을 신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긴 하지만 그렇게 믿고 서비스를 사용하는 겁니다. 또는, 자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의 온라인 게임을 하는데, 만약에 서버에 제가 어떤 요청을 했을 때 서버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내 클라이언트의 정보가 너무 많다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 많이 하시는 롤과 같은 게임에서 한 번 사용하면은 5 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기술들이 있는데, 클라이언트를 보니까 이게 5 분을 0 초로 바꿀 수 있더라. 300 초를 0 초로 바꿀 수 있더라. 그래서 내가 클라이언트를 막 조작을 했어요. 해킹 같은 거죠. 만약에 서버 클라이언트가 완전히 역할 분담을 하지 않고 내 클라이언트에 너무 많은 정보가 있다고 하면은, 내 클라이언트는 내가 수정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쳐 가지고 게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각 사람마다 서로 다른 정보로 게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는 정직하게 게임을 하지만 나는 내 클라이언트를 수정을 해 가지고 이거를 5 분짜리를 0 초로 바꿔 가지고 무한정 기술을 사용하는 그런 형태가 될 거예요. 해킹 같은 형태겠지만, 뭐 요즘에 온라인 게임들은 이런 것들을 다 막아 두었죠. 실제로 서버의 역할과 클라이언트 역할을 다 구분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현재로서는 불가능이라기보다는 대단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란 무엇인가?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도 서비스란 단어를 한 번씩 섞어서 썼는데요. 자, 서비스란 그 본질은 요청과 응답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에서
클라이언트는 요청을 하고 서버는 그에 대한 응답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과물을 우리가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배달의 민족 서비스. 이거는 우리가 음식을 주문을 하면은 그 음식 주문을 받는 서버 쪽에서, 여기서는 이제 음식점이 되겠지만 음식점에서 그에 대한 요청을 받아주는 것. 이 요청들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제가 음식값을 지불을 하고 음식을 받게 되겠죠. 이런 거를 배달 서비스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떠한 요청을 하고 응답을 받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발생하는 그 무언가를 우리는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푸시 기능은 어떤 걸까요? 푸시 기능. 우리가 어떠한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는 요청을 하면 그에 대한 응답이 오잖아요. 그런데 푸시 기능은 제가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서버 쪽에서 알림이 오잖아요. 서버 쪽에서 먼저 알림이 오는데, 그럼 푸시 기능은 요청이 없었느냐?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어떤 요청에 대한 실시간 반응이 아니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림을 받고 싶어요 라는 요청을 보내놓았고,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이 아주 뒤늦게 오는 것뿐이에요. 어찌되었든 제가 알림을 받고 싶다는 요청을 해둔 거고, 그에 대한 요청이 그 서버 쪽에서 이루어졌을 때 뒤늦게 응답을 받아보는 게 푸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디지털 데이터와 정보의 흐름 챕터를 마치면서, 자, 지식 계층 구조는 데이터, 정보, 지식, 그리고 지혜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정보의 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소프트웨어, IT 서비스를 통해서 주고받는 것은 컴퓨터는 데이터를 주고받지만 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정보와 지식을 주고받는 거죠. 우리가 이런 지식 계층 구조를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은 정보와 지식을 다룬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버와 클라이언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서버는 요청에 응답하는 주체이고 클라이언트는 서버에게 데이터 서비스를 요청하는 주체이다. 클라이언트는 요청, 서버는 응답. 이 구조를 반드시 아셔야 되고, 서비스는 이러한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에서 또는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에서 요청과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물을 우리는 서비스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6강 디지털 데이터와 정보의 흐름을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